이제 여성화가네요 계속 그죠? 컷셋하고 우리 모리조까지 여성화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요거 컷셋 지난 끝부분 살짝 못한 거 마저 마무리하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메리 컷셋 미국 출신의 뭐 사실상 프랑스 화가죠. 프랑스에서 계속 그죠 활동했으니까요. 그래서 나갑시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러니까 드가한테 큰 감명을 받고 인상주의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메리 컷셋 그죠? 이런 이제 이미지로 보통 여성은 그러니까 모성 여성의 어떤 그 모성이 바로 그 어떤 여성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그죠? 알려졌었고 뭐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런 그죠? 성모자상을 현대화해서 그린 그죠? 이런 그 후광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성모자상들도 좀 봤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사실 반복되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화가니까 여성화가 그러면 모성을 그렸겠네. 그래서 모성을 물론 그죠? 그런 걸 그린 그림이 있지. 그래서 그것이 대표작으로 지금 우리 바로 이제 볼 모리조도 그죠? 거기 바로 나와 있는 거잖아. 206페이지에 있는 그림도 그죠? 이어가지고 바로 볼 건데요. 그러니까 206페이지에 맨 첫째 줄 보면은 그녀의 모자상 이건 이제 메리 컷셋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메리 컷셋도 대중들이 보거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여성 하면은 그죠 그 어머니의 사랑 그런 거를 주로 그렸겠다라고 그 이제 선입견이 있는 거죠. 선입견. 그죠? 마찬가지로 이 모리조도 인상주의 화가로서 대표작임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이 이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모리조 자기 언니가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표적이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사람들의 그 편견에 부합하는 거죠. 그죠? 여성의 역할은 역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기에 그 본질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그 관점이 다 기존의 그 관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 재발견하게 된 메리 컷셋의 그 소실된 대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여성상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또 그 페미니즘 역사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여성들이 페미니즘의 운동이 되는 게 남성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일단 그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남성과 동등한 그 대우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려면은 그럼 니들도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또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 페미니즘 운동, 여성주의 운동의 중심적인 사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그럼 뭘 그려야 되냐 참 쉽진 않은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여성 화가로서 현대 여성을 주제로 그리면 뭐가 현대 여성의 이미지냐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려야 현대에서 지금도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은 뭐를 그려야 되나? 그죠? 한편으로 막연한 주제긴 한데 메리 컷셋이 그 당시 관점에서 구성한 것은 결국 우리는 바로 그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따는 지식과 학문 한마디로 이성적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 기존의 관점은 여성은 감정, 남성은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성이 바깥일에 적합하고 여성은 감성적이니까 이렇게 아이 돌보고 가족 간의 정서, 집안일에 적합하고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였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려면 일단 여성이 바깥일을 하고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으려면은 이성적인 측면, 그래서 지식과 학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꼭 학문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인 또는 지성적인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를 이제 이거를 뭡니까 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를 형상화할 거냐? 지식을 딴다는 거를 참 쉽지 않잖아요. 뭐 앉아서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를 그리기도 그렇고 그것보다는 그죠? 바로 성경 이야기를 뒤집는 게 된 거죠, 사실은. 그죠? 성경에서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이 젊은 여성들이 과일을 딴다는 게 이게 바로 전통적인 기독교 여성에 대한 관념과 이게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성은 이 금단의 열매를
나는 죄악을 저질렀다. 뭐 사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여성 차별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관행들이 그렇게 이제 정당화가 된 건데, 그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가부장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도상학, 그죠? 그것을 아담과 이브와 선악과 낙원 중화 이걸 이제 뒤집어서 그린 거죠, 그죠? 이건 뱀이 뭐 이렇게 유혹해서 뭐 여성이 뭐 이걸 한 게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남성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이 그림에는, 그죠? 남성이 안 나오고 여성들이 스스로, 그죠? 그 지식의 그 이성적인 나무를 길러서, 그죠? 그거를 수확하는, 그죠? 수확하는 그런 여성을 그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남성과 동등한 일을 하면 동등함을 인정받는다. 지식의 열매, 한마디로 이성적인, 그죠? 어떤 배움과, 그죠? 이성적인 활동.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쭉 한다는 겁니다. 어디 나왔었지? 그래서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그죠? 누가 꼬셔서가 아니라, 그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기르고 수확한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또 나온 거는 이제 젊은 세대한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고 썼죠, 그죠? 다음 세대 소녀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또 이걸 또 간직하기 위해 바구니에 담고 옮기고, 여성들이, 그죠? 남성이 어떤 도움 없이, 그죠?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게 그 당시에는 이 말 그대로 여성 홀로서기라고 해야 되나, 그죠? 여성이 홀로서는 이제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도 그런 식으로 사회적 활동하면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구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역할이 제일이니까 그 위대한 남성을 길러내는 어머니로 남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만 남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명예와 명성을 충분히 추구하고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거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도발적이 되는 거죠. 도발적인 그림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남성과 종속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지식과, 그죠? 명예, 지식을 성취한 여성들이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그죠?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운영위원들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거슬린다, 그죠? 그러니까 의뢰자, 파머나 요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커세의 벽화를 보고 당황하였다. 그러니까 사과라니. 운영위원들이 충고했다. 이들은 그저 사과들 사이에서 즐겁고 뛰노는 시골 소녀들인가? 근데 그 사과가, 그 선악과가 사과예요? 선악과가? 그거 뭐 소리 여러 개. 사과 아니고 뭐 아무래도 사과인 줄 알았는데. 그 성경에 나오진 않죠.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성서에는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 언급되지 않는데,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는 무화과라 그랬대요. 그죠? 무화과, 그죠? 그런데 이게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단어가 좀 비슷해가지고 말로스 이래가지고 비슷해지면서 사과로 말해질 때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들 이거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목젖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그죠? 먹다 깜짝 놀라서 걸려가지고, 그죠? 걸렸다 해가지고, 어쨌든 아담스 애플이라는 애플, 사과라고 한, 저는 그래서 이제 사과라고 보통 로마 시대 이후에는 사과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뭔지는 모르죠, 그죠? 언급되진 않죠. 무화과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그게 뭐라고는 모르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사과라 그린 거니까, 그죠? 여기서 사과를 그려졌는데, 자, 그래서 선악과,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지식의 나무에서 스디 쓴 금단의 열매를 훔치는 현대 이구들인가. 그래서 현대 여성은 치마를 휘날리며 춤추는 사람과 거위로 가볍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주제였다. 게다가 아무리 여성관이 했다 해도 이게 이제 껄껄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걸 뒤집는 거니까 성경서 불편한 이야기를 그걸 꺼내가지고, 그죠? 그 기존에 그래도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거를 이렇게 할 자리니 그거를 그렇게 너무 도전적으로 보인 거지, 사실 이게, 그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엔 정말 아마 도발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벌써 130, 4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커세시는 너무 저명한 미술가인데다가 사회적 인맥도 좋은, 이것은 엄청 부자고, 그죠? 그러니까 벽화를 이걸 끌어낼 수 없었다. 다른 운영위원들이 불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커셋이 그런 식으로 현대 여성, 그 당시 19세기 말,
그래서 커셋은 그 이후로도 그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또 지원을 했어요. 커셋이 계속 참정권 운동을 위해서 어떤 미술 전시하면은 뭐 지원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나름 그러니까 커셋이 좀 나이 들어서죠 이미 그죠 이미 나이 60대 이후에 그런 페미니즘적인 활동을 좀 지원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여성 벽화 이게 말 그대로 거의 12m에 4m짜리 4m니까 높이가 어마어마한 높이잖아요.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완전 소실된 겁니다. 그래서 커셋은 이 벽화를 프랑스에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커셋은 미국에 간 적이 없죠. 이 벽화 때문에는 프랑스에서 그려가지고 이제 배에 실어서 미국에 보냈는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만국 박람회 이런 건물들은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 개발되고 하면은 넓은 터가 그죠? 터가 개발되면 하나씩 부서지는데 그러니까 부서지기 전까지는 벽화가 1911년까지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람회 건물이 철거되었고 이제 이것을 그래도 의뢰한 그 운영위원 파머가 죽은 후에는 이제 한마디로 물어볼 사람도 없게 된 거예요.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물어볼 사람도 없게 돼서. 전혀. 근데 이거는 아마 폐기되었을 겁니다. 보통 건물 부술 때, 그죠? 부술 때 다 그냥 폐기됐는데 또 혹시 모르죠. 혹시 왜 이런 일 있잖아요. 지방 대학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이렇게 그죠? 어쨌든 종이에다 그린 거니까, 그죠? 저기 린넨에다 그린 거니까, 린넨 천에 그린 거니까, 그죠? 접혀서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없어졌습니다. 이 벽화는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메리 커셋을 이런 식으로 재평가가 시급하다, 그죠? 단순히 모성애를 그린 작가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그런 해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일본풍이죠, 그죠? 그죠? 일본풍이죠. 그래서 그 일본풍 또는 그 자포니즘 얘기는 뭐 다음번에 모아서 한 번 또 할 거고요. 어쨌든 메리 커셋도 일본 그 판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판화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그 드라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 마르셀링 데부팅이라고 그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인데 파산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카페 두 베라텐에 와서 이렇게 인상 받으라고 어울린 이런 작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드라이 포인트는 판화에서 긁어내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힘으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동판인데 동판은 두 가지인데 그래서 드라이 포인트하고 애칭, 그죠? 그러니까 드라이 포인트는 그냥 긁어내면 끝입니다. 긁어내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말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애칭은 긁어낸 다음에 화학 약품을 해가지고 쭉 부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막 버글버글 올라오잖아요, 그죠? 거품 올라와가지고 깊게 파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동판에다가 왁스칠을 한 다음에 왁스를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은 왁스가 벗겨지고 위에 약품을 뿌리면은 약품이 동하고만 작용을 해가지고 부식되면서 산화되면서 깊게 쫙 자국이 파이는 그건 이제 애칭 기법이죠. 이게 그리기는 쉽겠죠. 그 다음에 또 어렵죠. 실제로 긁어내야 되니까, 그죠? 동판 자체를. 네, 동판에서 긁어내. 그래서 드라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애칭은 그 약품, 그 약품에 담그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드라이, 마른 상태로 그냥 파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드라이 포인트가 좀 더 정교한 그런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커셋이 한참 중년의 나이에 한 40대, 50대에는 아주 이 판화 작업에 또 아주 열의를 가지고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세부 사항을 표현할 필요 없이 핵심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요게 우리가 배웠던 그 구절 아니겠어요? 그죠? 피카소가 한 말 있잖아요. 그죠? 아트는, 그죠? elimination of unnecessary, 그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된다. 그렇게 이제 추상화한 거예요. 추상이라는 게 앱스트랙션, 뽑아낸다 또는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게 추상 아니겠습니까? 추상. 그러니까 이게 핵심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뭐 배경, 세부 사항 필요 없이, 그죠? 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핵심 사항적인 드러낼 포인트만 해준다라는 그래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포니즘 영향을 받아서 일본풍의 어떤, 그죠? 자기와 이런 옷도 좀 일본풍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죠? 모자상도 이런 것도 딱 간단히 이렇게 그죠? 그 판화식으로. 그래서 컷셋은 이미 일본 판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요. 또 요때 그 일본 1890년쯤에 또 아주 대대적으로 그 일본 화가들의 우키요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 우키요에 이거는 다음번에 모아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색채 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색채 판화가 좀 독특하게 보였죠. 판화인데 판화가 일본 판화들이 이게 색채를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작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색채를 넣으면은 이게 여러 판이 여러 개인 거죠. 그죠? 여러 개 색마다 달라야 되니까. 그죠? 판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아주 매력적인지만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지역에서 어쨌든 해서 판화 연작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메리 컷셋의 그 판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예요. 요거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기억이 제일 유명한 그 판화 작품인데요. 메리 컷셋 판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 따서 그린 거죠. 여기 일본 그래서 그 색채 판화. 편지를 쓰는 유녀. 옛날에 이렇게 침 발라서 붙이잖아요. 이 진짜 옛날에 그래서 편지 붙일 때 침 발라서 다 붙이는. 이렇게 그죠? 일본 유녀가 이제 매춘부죠. 그죠? 일본에서는 매춘부 유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생이죠, 기생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침 발라서 어떻게 붙이나? 근데 요거를 그대로 본딴 거잖아요, 그죠? 본따가지고 메리 컷셋이 이렇게 그죠? 편지 써가지고 봉투에 뭐 침 바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 무늬도 좀 일본풍이잖아요, 그죠? 일본풍에 저런 식의 색채 판화를 많이 시도했다. 메리 컷셋.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해서 우리 메리 컷셋 얘기는 정리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작가 베르트 모리조 그죠? 보시겠습니다. 자, 베르트 모리조 일단 한번 읽고 가시. 이게 참 이게 그게 있어.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이상한 이 저자가 미국 사람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앞에 놓은 거예요 지금 커세트를. 이 원래 신부상 모리조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항상 미술사에서 미술상 볼 때마다 항상 모리조가 먼저 나왔거든요. 모리조가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면 모리조가 여기 제가 쓴 것처럼 대표적인 인상파 여성화가예요. 그러니까 인상파가 많은데 그죠? 인상파가 뭐 14명 되는데 여성으로서 대표자는 이 모리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에서 컷을 완전 앞으로 놓고 다른 서술도 항상 미국 쪽을 많이 분량을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고 항상 앞쪽에 놓고 그랬는데 그리고 오류도 너무 많고요. 지금 오늘에 맞춰서 이걸 30년 넘은 책이라 가지고 오류 지금 특히 모리조 이런 거 다 오류더라고요. 위에 컨셉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자가 이쪽 전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자도 특정한 부분의 전공일 테니까요 아마. 자, 그래서 모리조.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 좋아진 거죠. 오늘날에는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죠? 이게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책 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신문 이런 거 참조해야 되는 쉽지 않은데 오늘날에는 그런 신문, 잡지, 책 같은 것도 다 크로스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리조. 프라고나르의 증손 여인. 프라고나르는 그 로코코 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네, 그죠? 프라고나르의 증손 여인 베르트 모리조는 매우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일찍부터 그녀는 사생 교습을 거부한 건 아니다. 어쨌든 코로와 더불어 야외로 그림을 그려 나갔다. 코로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 그래서 모리조는 코로에서 바로 인상주로 넘어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리조도 상당히 독자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독자적인 인상주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네랑은 또 좀 다른 코로에서 바로 넘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는 인상주의자가 아닌데 하지만 인상주의가 선구자거든요. 그렇게 넘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 르브르 박물관에서 루벤스의 작품을 모사하던 중 마네와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작품은 마네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이런 게 오류예요.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가 마네에게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기를 권했으며 밝은 색채를 하도록 한 장본인이다. 요건 또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마네의 그림이 밝아집니다.
여자들은 살아있는 모델을 실물시키지 않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프랑스에서 이렇다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도 그때 보셨잖아요. 이킨스 해가지고 그죠? 누드 모델을 그죠? 미술 학교에서도 누드 모델을 그 여성과 남성이 같이 보고 그렸다가 막 그죠? 그 이킨스가 잘리고 이랬잖아요. 그죠? 물러나고. 이게 참 이랬어요. 이렇게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었죠. 아주. 그래서 모리조는 모자상이나 집안 풍경을 주로 그렸다. 그래서 그녀가 그린 유일한 남성상은 마네의 남동생이자 그녀의 남편인 외젠 마네의 소장품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인상주의자들과 같이 취급되어 똑같은 비난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그림을 정신이상자의 것이라 욕하며 이것도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일시적 정신장난으로 발작하기보다는 더욱 여자다워 우아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1875년 그녀의 작품이 동료 남자 화가들의 작품보다 고가로 팔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리조는 웃을 수 있었다.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이거 헛소리입니다. 잘못된 거다 다 이거. 이 저자가 잘못 쓴 겁니다. 이거 웃음이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근데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다른 인상주의자처럼 모리조도 윤곽선 없이 제lik된 필체로 형태와 양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니까 인상주의 특징은 오셨네요. 네, 들어주세요. 그죠? 인상주의 특징은 윤곽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색채로 형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녀의 스타일은 더욱 자유로운 것이었다. 이게 지금 이 저자가 정확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자유롭다기보다는 상당히 독자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또 모네랑 또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나중에 또 비슷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녀의 대담한 필지는 캔버스를 사방으로 나눠두고 있다. 그녀는 또한 개인의 시각적 체험을 담으려는 인상적인 목표도 고민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저승민들을 담고 있는 특히 그녀의 딸 줄리를 들고 그렸다. 시인 존 발레리는 그녀는 그림을 위해 살았으며 그녀의 인생은 그림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이게 하나만 하는 소리죠? 괜히 집어넣는 거야 이거지. 이게 저자들이 괜히. 아니 그녀는 그림을 위해 살았으며 화가인데 그녀의 인생을 그림에 담았다. 이거 뭐 하나만 하는 소리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 책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리조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리조 요람, 그다음에 자기 언니,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둘째 언니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바라보는 요 그림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대중적으로는요. 근데 이것도 근데 이게 번역 이상한지 저자가 이상한지 이것도 이 작품에서는 모리조의 조금 앞선 구조적인 초점이 두드러져. 조금 앞서다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항상 의심해야 돼요. 항상 원 저자라고 다 제대로 쓴 것도 아니고, 그죠? 번역도 또 제대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이상한 게 사실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판적으로 읽는 거죠, 그죠? 이것들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앞서다니. 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었는데요. 좀 이따 또 보시면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더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베르트 모리조. 앞에 이제 있는 것처럼 이 사진은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우리가 뭐 이게 화가 하나하나를 아주 깊이 있게 많이는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상세하긴 하지만은요, 최대한 그림을 이제 많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베르트 모리조 가지고 몇 주 할 수 없고 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뭐 한 중간쯤 하면은 대충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걸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그 베르트 모리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파, 그죠? 인상파 화가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자가 있느냐? 여성! 유일한, 예전엔 유일한 여성으로 여겼어요. 초창기에는. 메리컷에서 나중에 합류했고, 또 드가 쪽이었기 때문에, 드가는 원래 인상주의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갖다 된 거고, 어쨌든 인상파 중에 여성화가 하면 대표적인, 그죠? 대표적인 인상파 여성화가. 그래서 보통 메리컷셋보다 앞서 언급됩니다. 항상. 베르트 모리조. 그래서 이 모리조 화가의 특징이 크게 이제 요게 아주 흰색을 엄청 좋아해. 흰색의 화가. 이 여성들이 흰색을 좋아한다 그래요. 이 흰색, 그죠? 흰색의 화가고 또 가장자리의 여백. 이제 간단히 그림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이게 흰색이 많잖아요, 그죠? 흰색이 많고, 그죠? 여기 여백이 없는데, 이거 초창기 그림이니까 넘어가시면 이게 흰색, 그죠? 다 이것도, 그죠? 다 흰색이 엄청 많아요. 옷도 흰색이고 이렇게 흰색이 많잖아요. 흰색, 그래서 흰색의 사용이 많습니다. 흰색의 사용.
뭐 초창기 그림이고 이것도 코로한테 배웠을 때 그런 그림들이고요. 여기 아니고 만의 그림이고 이게 이 만의 영향인데 어쨌든 이게 흰색 옷 그다음에 요렇게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흰색의 사용이 많아요. 요쪽이 이제 모리조 그림입니다. 흰색의 사용.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살짝 초창기 그림이죠. 어쨌든. 요것도 사실 흰색의 사용이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주로 흰색이 엄청 많아요. 그죠? 흰색. 정말 흰색의 화가입니다. 흰색. 흰색을 모리조만큼 많이 사용한 화가는 없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 주로 흰색. 그죠? 그죠? 흰색이 진짜 많죠. 흰색이. 무엇보다 흰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봐도 또 흰색이 많죠. 이 바다를 그려도 그죠? 기본적으로 흰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그죠? 기본적으로는 다. 그다음에 여기도 흰색. 그죠? 주로 흰색이죠. 그죠? 이것도 그죠? 진짜 흰색이 많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그죠? 흰색이 정말 많습니다. 흰색. 이것도 흰색. 그죠? 다 흰색. 이것도 이제 흰색이 많잖아요. 그죠? 벌써 다 표현하는데. 그죠? 진짜 흰색이 많죠. 그죠? 흰색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이것도 흰색이 이렇게 많고요. 그죠? 자, 그래서 흰색. 그 다음에 여백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뒤에. 자,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일단 흰색. 그 다음에 가장자리 여백은 다음 후기 작품에 나오니까 그 후기 작품으로 보도록 하시겠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스타일적인 특징이고 흰색과 가장자리 여백이. 그 다음에 그 성격상으로 인상파에서 의리 담당 여성인데 인상파가 뭐 많잖아요. 그죠? 핵심 멤버는 한 7, 8명이고 주변까지 하면 10명 되는데 이제 당연히 분열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의견 다르고. 어쨌든 그 의리 담당해가지고 항상 함께 행동하는 걸 항상 중요시했어요. 함께 행동하는 걸 중요시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인상파가 그 인상주의 전시회 할 때는 오히려 좀 싸우고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전시회 끝난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40, 50 넘어가지고 그때 오히려 그 서로 연결해주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해요. 오히려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르누아르 뭐냐 다 따로 사는데 그래도 연결해주는 그런 친교의 중심의 역할을 나름 합니다. 그래서 인상파에 있었던 이런 의리 담당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그죠? 여성 작가로서 그래도 이 모리조가 결국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 작품 그 경매에서 그죠? 오늘날 그 크리스티 경매 이런 데서 그죠? 경매에서 여성 최고가 화가다. 그럴만한 사실 제가 봐도 그럴만해요. 인상파 하면 대단한 건데 그 중에 유일한 여성 아니 그 당시는 처음엔 유일한 참여한 여성이었으니까 최고가를 기록할 만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작품 요게 그 최고가 그림입니다. 현재 여성 작가로서는 여성 작가로서는 그래서 뭐 그림 자체는 뭐 그렇게 큰 그림 아니고 뭐 평범한 그림이죠. 모리조가 그린 수많은 그림 중에서 하나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이 경매가 안 나오잖아요. 자, 그죠? 모리조 작품은 다 벌써 이미 소장돼 있고 안 나오는 경매 하나 나오는 바람에 그죠? 2013년에 1,090만 달러, 한 15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여성 작가 중에서도 저는 최고가 기록이다.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뛰어난 작품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수많은 작품 중에 그죠? 그냥 그 노멀한 작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 가격을 기록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고 어쨌든 여성 작가로서는 최고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모리조가 에르트 모리조. 그래서 인상주의 꽃이라고 불렸던 그런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리조는 뭐 딱 봐도 벌써 엄청난 그 귀족적인 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그죠? 엄청 꾸며가지고 지금 그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면 이거 무슨 사진 찍는다 하나? 무슨 사진? 이거 뭐라 그러지? 요즘에 이런 사진 찍는 거를? 네? 그죠? 프로필 사진, 그죠? 프로필 사진 찍은 거죠, 그죠? 프로필 사진. 그래서 모리조는 전형적인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건축을 전공한 기술 관료. 이게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죠, 그죠? 기술 공대 쪽 사람인데 이제 관료가 돼가지고 이게 프랑스에 그 전통이 있어요, 그죠? 프랑스에서는 테크노크라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친은 건축을 전공한 공학 계열 사람인데 군수, 뭐 도지사. 그다음에 부동산 은행 총재, 건축이니까 부동산하고 가까우니까 요런 거에서 중앙 기관에 이런 총재도 역임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최상류층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 책도 그렇고 그 위키백과도 아직도 안 고쳐졌더라고. 위키백과 자체도. 근데 이제 프랑스 쪽 문헌에서는 바뀌어 있는데 이쪽은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리조는 우리 아까 처음 읽었잖아요. 로코코 화가 프라고나르. 저도 그 24주째 그때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인용해가지고. 근데 그 뒤에 요거 또 이렇게 찾보니까 그 프라고나르의 증손녀. 그러니까 그 자기 엄마가 이제 손녀, 그죠? 프라고나르의 손녀로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게 2023년, 이제 얼마 안 되죠, 그죠? 2023년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 프랑스 그 작가, 그러니까 프랑스 연구자가 한 논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니까 자기들이 잘 알겠지, 그죠? 그 계보를 찾아가지고, 왜 프랑스는 그래도 그거를 찾기 편한 게 그게 있잖아요. 성당의 세례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좀 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죠? 그게 그래도 왜 현대화 이게 현대화 되기 전에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족보도 믿을 수가 없고 가문의 족보도. 근데 족보보다도 오히려 그건 정확한 거잖아요. 성당에 세례하고 뭐 누구 죽었다 이런 것 등등은, 그죠? 그래서 누가 뭐 세례할 때는 또 다 그 아버지 누구냐, 엄마 누구냐, 뭐 세례명 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런 게 뭐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없다는 거야. 전혀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결론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계보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현재는 그렇네, 뭐 상관이 없는 거네, 한마디로 이제 뜬 소문이 나서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문장에 있는 거, 그죠? 프라고나라의 증손녀라는 것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는, 그죠?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술사 책에는 다 프라고나라의 증손녀라고 나와 있겠죠. 이거 2023년 거니까 논문이, 그죠? 뭐 2년밖에 안 된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안 해줬는지도 자기들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그냥 뜬 소문 난 거지, 그렇게. 계속. 자, 어쨌든 그래서 계보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지만 어쨌든 모리조는 이렇게 전형적인 정말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뭐 이런 프로필 사진 찍고 대단하죠. 그래서 모리조는 이렇게 언니가 위로, 그죠? 큰 언니, 그다음에 작은 언니, 자기가 있고 아래쪽에 남동생이 있고 하나, 이렇게 사남매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언급을 하는 이유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둘째 언니가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이게 둘째 언니입니다. 이게 모리조 요람, 그죠? 여기 있는 게 둘째 언니. 그래서 둘째 언니랑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친이 그렇게 지방 여러 도지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친이 파리 중앙기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은 모리조 나이 12살 때 드디어 이제 파리로 이주한 거죠. 파리로 와서 파리에 자리 잡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리조 세자매는 대생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게 이제 그 상류층 교육이잖아요. 상류층 일종의 교양교육, 그죠? 피아노 수업도 같이 하고, 왜, 그죠? 상류층 여성들은, 그죠? 가정에서 불러가지고 피아노도 배우고 그 그림도 배우고 하는 그런 상류층 교양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언니 이브는 조금 일찍 미술 공부를 그만두고 흥미를 잃고 그만두었고, 이제 결혼도 이제 물론 빨리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둘째 언니랑 계속 이제 많이 오랫동안 배워요. 둘이 같이 다니면서 같이 미술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둘째 언니가 그려준 거야. 둘째 언니, 그죠? 그 둘째 언니가 그려준 베르트 모리조의 24살 때의 모습, 그죠? 둘째 언니가 모리조를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둘째 언니가 그 당시로는 더 재능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대요. 물론 뭐 재능이 높다라는 건 뭐 그냥 그렇지만 언니니까 야, 더 잘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전통적이죠. 약간, 그죠? 이렇게 좀 어두운 바탕에 그림을 그린, 그죠? 저는 아카데미적인 스타일이지만 완전 아카데미적이진 않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둘째 언니도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렸다. 근데 둘째 언니도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만두게 되죠. 자, 그래서 이쪽이 첫째 언니고 여기 둘째 언니예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모리조가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 다음 그림도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참, 이게 이 상류층, 최상류층 부인들은 하는 일이 이건 거야. 집에만 있어도 다 꾸미고 앉아 있는 거죠. 이거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이거 장미희 씨 나오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류층 그냥
어디 안 나가도 다 꾸미고 있잖아요. 꾸미고 앉아가지고 리본 매고 꾸미고 그죠? 다 꾸미고 뭔가 다 꾸미고 왜냐면 집안일은 안 하니까 집안일은 이제 하인들이 하겠죠. 하인들이 하는 거니까 꾸미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상류층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나 봐요. 일이었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자기 큰 언니, 그 작은 언니. 그래서 아직까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윤곽선이 보이죠. 윤곽선. 그죠? 윤곽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아직 인상주의적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죠? 아직은. 그래서 하지만 인상주의적인 요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윤곽선 같은 게 잘 보이는 그런 어쨌든 흰색을 참 좋아하죠. 흰 옷을 이렇게 그죠? 입은.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이렇게 목에 이거 뭡니까? 이것도 하고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이런 거죠. 집안에 있을 때 하는 일이 이게 지금 그죠? 모리조에서 그러니까 그린 미술가의 어머니와 언니 이게 둘째 언니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리조의 어머니가 이제 모리조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그러니까 또 이 상류층 여성은 또 할 일이 많아요. 다 따라다녀야 돼요. 다 실제로 다 따라다녔어요. 이게 그림 배우러 가건 루브르 가건 할 때마다 엄마가 다 동행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 많은데 이때 더 왔겠죠. 이때는 그죠? 다 그죠? 엄마만 가겠으니까 엄마 옆에 또 하인 한 명 또 해가지고 같이 그죠? 다 따라다닌 겁니다. 최상층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지금 책하고서 다 읽어주는 거 이게 다 꾸며 입고 앉아가지고 여성들이 하는 게 그죠?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에드마 둘째 언니가. 그래서 좋은 구절을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그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읽어주고 있는 그것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언니는 1869년 해군 장교 홍평이라는 해군 장교 이 마네의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네를 만난 그 다음 해에 마네 친구가 와서 보고서 어떻게 마음이 맞았는지 어쨌든 이쪽도 뭐 저기 해군 장교니까 상류층이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구여 군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둘째 언니는 문제는 그 파리에 살지 못하고 이게 해군이니까 해군 기지가 있는 항구 도시 몇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지, 그죠? 해군이니까. 자, 그래서 모리조의 초기 미술 수업. 그래서 뭐 초기에는 그냥 나이 많은 신고전주의 화가 쇼카른 그렇겠죠. 상류층이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선생 이렇게 유명한 나름 있는 경력 많은 선생 불러다가 애들 가르쳤는데 애들이 나이가 많다고 맨날 할아버지 싫어요 해가지고 실제로 그럽니다. 자매들이 다 불만족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꾼 거예요. 여기서 할아버지 아이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선생님을 찾았고 조세프 기사라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있으니까 쓴 겁니다. 그래서 기샤르는 모리조의 모친에게 자매의 미술 재능이 이 얘기를 분명히 그도 알아보는 거죠. 나름 취미 삼아 할 만큼 사소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그 자매가 둘만 남은 겁니다. 큰 언니는 이제 빠지고 그죠? 자매 둘 남았는데 그죠? 둘째 언니랑 이제 모리조가 남았는데 얘들 재능이 장난이 아니다. 이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다 안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생에 나중에 불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왜냐면 상류층이니까 알잖아요. 이거 평온하게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미술가의 길을 가게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미술을 한 거니까 그죠? 게다가 여성이 미술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성이 미술한다는 게 또 결혼도 하고 미술도 하고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시밭길인데 그런 얘기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해 준 거죠. 단순히 재능이 사소하지 않다라는 얘기한 거 칭찬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위험할 수도 있다. 나중에 이게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어쨌든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이제 얘들을 이제 화실에서 가르치는 걸 넘어서 루브르로 데리고 다니면서 모사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유명 작품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배웠었죠, 베로네스에 그죠? 루브르에서 가장 큰 그림을 남아 있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왜 있잖아요, 그 큰 그림 그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루브르의 가장 큰 그림 한 10m짜리 그죠?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을 작가 유명한 베로네스 한번 복습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 안 나시나요? 베로네스의 작품을 모사한 겁니다. 모사한 건데 이게 그냥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모리조도 나름 완벽주의적인 게 있는지 초기 습작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다 파괴해 버렸어요. 다 파괴해 버렸고 편지 말고도 일기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렇게 나름 중견 작가한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뭐 기자료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이름 있는 작가였는데 재능이 진짜 뛰어나다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두
자매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르브르에 모사를 다니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뭔가 그 열리는 거죠. 미술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상류층의 취미 활동으로 배우는 거를 넘어서 그죠? 잠깐 쉴 때 됐죠. 그죠? 요 얘기만 하고 그죠? 그 취미로 배우는 걸 넘어 화실을 넘어서 루브르에 다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다른 화가들이 거기에 모사온 그죠? 모사를 다니는 것은 여러 화가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1859년 모리조는 그 브라크몬과 프랑텍 라투르 다 나중에 인상파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유명 작가는 아니지만은요.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루브르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안목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죠? 그 코로 자신의 스승이 되는 이제 코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176페이지 보시면요. 복습을 하면서부터 항상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자꾸 176페이지 그죠? 176페이지에 기억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바르비종파 그죠? 바르비종 그죠? 밀레 이렇게 그죠? 밀레 만종 이런 거 나오던 그죠? 바르비종파가 있는데요. 바르비종파 여기도 물론 밀레 몽골 조상이라고도 돼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코로 요거 살짝 보시겠습니다 그죠? 코로가 어떤 사람이냐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아니 코로 그래서 안개 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 낀 나무 무슨 안개 꼈다는 게 이게 뭔가 인상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 바프티스트 까미 코로는 자기 앞에 보이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꼼꼼하게 그리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양식의 풍경을 그렸는데 특정한 순간에 그죠? 특정한 장소의 풍경을 주로 그렸다. 특정한 순간이란 말이 중요하죠. 순간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저거 보면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죠? 뭔가 순간에 흩날리는 듯한 그런 장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약간 인상주의적인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순간에 어떤 흩날리는 장면 같은 거를 딱 파악해서 그림. 자, 그런데 색채가 이제 올리브 녹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 바탕을.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요. 코로는 올리브 녹색의 그죠? 진주빛과 은빛 색조를 주로 사용했으며 부드럽고 성긴 화피를 구사했다. 그래서 후기에 그려진 단색조의 풍경화는 대중들에게 정말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코로는 3,0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6,000점 요구했다 할 정도로 모두에게 가장 만화가 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이렇지 않다고 했지 이게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그죠? 이렇게 요것도 잘못된 겁니다. 요것도 잘못된 거고요. 여기 서술이 요것도 그러니까 6,000점이 있긴 있을 아마 그 개수가 있을 텐데 그게 모작이 아니고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이 코로가 부잣집 출신이에요. 코로도 이게 달라요. 부자 이게 바프티스트라는 게 이게 벌써 그죠? 백티즘 뭡니까 그 신흥 그 중상인공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이 코로도 그래서 주위 화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주위 화가들을. 그래서 도미에한테도 집을 사주고 막 이랬어요. 주변 화가들, 힘든 화가들한테. 그래서 화가들 도와주는 거 제일 좋은 거는 화가들이 그려온 그림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름 없는 화가들은 그림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쓴 것처럼 그래서 가난한 화가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서명을. 그래서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일부러 의도된 모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6,000점이라는 게. 그죠? 이게 자신이 이렇게 서명을 해주면은 자신이 좀 이렇게 봐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름만 쓰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화가들이 그림 가져오면은 내가 이렇게 손 봐주고 내가 딱 해가지고 파는 건 네가 팔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팔아서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코로가 당시에 가장 인품이 좋고 아주 서글서글하고 여기 이제 어디 나옵니다. 그죠? 어디 있었지? 아주 선량한 인품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요. 그래서 이제 모리조의 자매가, 그죠? 자매가 르브르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 상류층의 교양으로 그 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미술계의 이제 요걸 여러 그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유행했던 게 바로 이 바르비종파예요. 그때 1860년대, 그죠? 50년대, 60년대 요때 막 밀레, 그죠? 48년 그 혁명 이후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밀레 이런 게 이제 왜 유행하게 됐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밀레 농촌 그림이 왜 유행하게 됐느냐? 그 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업화. 그렇죠. 고향에 대한 동경.
그죠?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게 다들 어릴 때 자란 그 도시를 시골을 떠나서 다 도시로 와서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일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은 농촌이고 그죠? 그래서 그 시골이나 자신의 고향에 대한 동경심을 그죠? 그 동경이나 그런 그리움을 이제 그 당시 세대들이 그죠? 도시에 사는 그 산업화 시대의 그 세대들이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죠? 그런 농촌 그림이 왜 갑자기 농촌 농부들의 그림이 인기가 있었느냐? 바로 그 산업화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전에 왜 물레방아 막 그림 막 어디 가도 왜 이발소에 그 보셨나요? 그런 사람 못 보셨죠? 아니 좀 있긴 있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발소 그림이라 해서 막 물레방아. 그러니까 그 산업화 세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저런 걸 보고 이제 도시에 사는데 도시에서 그 그림을 보니까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바르비종파가 이렇게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밀레 그죠? 또는 밀레 뭐 그죠? 그 이삭 죽기 이런 그림들이 그때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인기를 얻은 걸 이제 이 자매들이 알게 된 거죠. 여기 쓴 것처럼 그래서 자매는 야외에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샤르 자기 스승은 반대했지만 당시 자매는 이 바르비종파 그죠? 테오도르 루소라든지 장 프랑스와 밀레 이 그림 풍경화에 감탄하고 있었고 그때 유행했다는 거예요. 유행해가지고 보고서 야 우리도 저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는데 근데 그 그림이라는 게 이 사람들 그림이 바르비종파가 야외에서 그렸잖아요. 그죠? 야외에서 그 바르비종파 숲에 가가지고 그죠? 퐁텐블로 숲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 막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까미유 꼬로 그죠? 까미유 꼬로가 제일 먼저 그 퐁텐블로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최초로 야외에서 물론 이때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건 이유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 물감 그죠? 물감 작은 물감이 나왔으니까 이제 야외에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화실에서 이렇게 아이를 개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간단한 그 튜브 물감이 나왔으니까 이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최초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상 실제로는 코로가 돈도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는 돈도 많으니까 그리러 여행을 또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하려면 뭔가 좀 돈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야외에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 코로가 여기는 이 책도 이게 잘못된 게 그러니까 이게 코로를 바르비종 유파로 분류했는데 코로는 바르비종파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르비종파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바르비종파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는 두 가지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그 유명한 작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비종파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인상파의 선구자이기도 해요. 코로는. 여기서 지금 너무 적게 다뤘는데 근데 딱 봐도 우리가 현재도 인기가 좋거든요. 이 그림들이 그때도 우리 보셨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게 이런 게 우리가 그 그림 역사에서 많이 보는 그 아련한 그런 그림들이에요. 보면은 아주 그죠? 아련한 흩날리는 이런 약간 우수에 젖은 그죠? 그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 그림도 인기도 좋고 나름. 그래서 코로 그림은 거의 뭐 없는 곳이 없어요. 미술관마다 다 있어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코로 작품인가 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로가 서명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위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 때문에 많이 생긴 거다. 코로 서명이 남아있는 작품이. 자, 그래서 이 자매는, 그러니까 자매도 여성 취향 아니에요. 그때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밀레이 풍경화하고 밀레이 농촌 풍경화하고 코로의 이 풍경화가 차이점이 밀레이 풍경화는 이게 말 그대로 투박한 시골스러운 풍경화고 이 코로의 풍경화는 도회지적인 풍경화예요. 그러니까 시골을 그렸는데 약간 도시적 감각, 세련되고 약간 섬세한 필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나와 있는 꼼꼼하게 그리라는 게 꼼꼼하게 고전주의처럼 꼼꼼하게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필체를 세밀하게 가져가면서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리조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모리조가.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이런 그림 보시면요, 요거 모리조의 또 아주 그 완성도 높은 요런 그림 이 모리조의 그죠? 모리조 그림인데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섬세하게 묘사가 같으면서도 고전주의적인 세부 묘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죠? 보시면 상당히 섬세합니다. 이 필체가
그죠? 이 화필을 놀린 게 이런 거 하나하나 돛대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휙 그린 게 아니에요. 두꺼운 필체를 그린 게 아니에요. 인상주의처럼.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 그린 것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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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간을 묘사한 것도 아주 필체가 섬세해요.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이런 돛대라든지 보시면요, 그죠? 이런 이 하늘도 그냥 확 칠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모네처럼 이렇게 대충 칠한 게 아니고 좀 섬세한데 그런데 섬세하지만 집 같은 거 그리는 것도 섬세하거든요. 그런데 고전주의적인 것 진짜 똑같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름 독창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코로한테 받은 겁니다. 코로한테 받아서 섬세하면서도 인상주의적인, 그죠? 그 순간에 딱 어떤 느낌,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죠? 좀 다르죠, 그죠? 분명히 그죠? 이 그림이 달라요, 그죠? 고전주의적인 섬세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그린 거랑은 또 다른, 그죠? 다르면서도 또 그 모네식의 또는 그 두꺼운 필치로 막 시각을 그린 거랑 좀 다른 식의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의 전통에서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코로 보시면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코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들 자매가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유행하던 그래서 바르비종파의 풍경화 또 특히 코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성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이 풍경화는 옛날 그 어릴 때 시골과 좀 투박하고 약간 그런 게 시골 냄새가 난다면은 이 코로의 풍경화는 이 사람 자체가 도시 출신 사람인데 파리의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요. 뭐 그래서 아주 고급지고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그죠? 그런 풍경화 그랬다는 겁니다. 섬세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여성 자매가 아주 코로 풍경화를 아주 좋아한 거죠.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아련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승이 어쩔 수 없이 자매를 코로를 추종했던 풍경화가에게 데려가고 뭐 무엇이 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결국 코로한테 데려가요. 근데 물론 그때 코로는 이미 나이가 많죠. 21살 코로는 이미 저명한 화가였지만 특유의 선량한 인품으로 자매를 지도하였고 나이 든 할아버지는 아주 아까도 했지만 인품이 좋다 그랬어요. 사람이 좋아서 애기들 아니에요. 애기들인데 그걸 잘 지도해주고 또 이제 모리조 어머니가 다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리조 어머니가 이 코로를 아주 그렇잖아요. 코로는 저명한 화가니까 가문의 친지처럼 대하면서 만찬에 자주 초대하는 등 정말 극진히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가 다니면서 특권이 있었대요. 특권이 어느 정도 대우했냐면은 그 파이프 담배를 필 수 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성들 있고 왜 이거는 진짜 가문의 할아버지나 할까 말까 행동인데 우리 이제 할아버지처럼 같이 이렇게 애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식후에 디저트로 파이프 담배를 피셔도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급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코로를.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가 또 대단한 사람이죠. 다 따라다니면서. 자,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 코로의 작품이에요. 코로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우수에 젖었으면서도 이 필체가 섬세하잖아요, 그죠? 인상파랑은 다르죠, 인상파 풍경화랑, 그죠? 섬세하면서도 또 고전주의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있는 그대로 그린 것도 아닌. 그러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 같은 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얼굴을 대충 그냥 세우면서 하지 않고 사람이 앉아 있는 건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어쨌든 확대해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색채는 이 올리브영, 올리브 그린을 너무 좋아했어요. 올리브 그린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자면은요, 그러니까 코로는 바르비종파는 아니지만 바르비종파의 커다란 영향을 준 바르비종파의 선구자고, 그다음에 인상파는 아니지만 인상주의 선구자 2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다른 하나는 용킨트라 그러고요. 용킨트 우리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죠? 그래서 코로가 나름 유명한 거예요. 나름 그 중간 연결고리가 돼요. 연결고리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배울 때 왜 신고전주의, 그다음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그다음에 리얼리즘, 그다음에 인상파. 근데 그 연결고리가 이제 코로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코로가 되는 겁니다. 그 리얼리즘하고 낭만파하고 리얼리즘 사이에서 인상주의를 연결해주는 그런 화가로서 코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가장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림으로 평가받지만 어쨌든 코로는 어쨌든 인상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의 작품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이 자매가 이게 또 비슷하잖아요. 이게 모리조가 그린 거예요. 모리조가, 그죠? 그 올리브 그린을 바탕으로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기 스승의 작품하고, 그죠? 요거를 거의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이렇게 딱 그린 그림. 그래서 요거를 살롱전에 제출해요 모리조가. 살롱전에 제출해가지고 입선합니다. 물론 요번 이제 이때는 1863년에 그 만해가 한번 난리친 다음에 살롱전이 좀 많이 그 분노가 개방돼서 많이 뽑아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가 또 심사위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난리친 다음에 한번 왜 그 낙선전하고 난리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낙선전하고 그래서 자기 제작을 뽑아준 거죠 나름. 그래서 그 이렇게 올리브 녹색 또 은빛. 아마 이게 그 아까 봤던 것처럼 모리조가 흰색을 많이 사용했다는데 이것도 바로 여기서 온 것 같아요. 그죠? 이 코로의 은빛. 이게 은빛이 있어요, 보시면요. 그죠? 아까 이것도 보시면 은빛이, 은은한 은빛들이 좀 있거든요. 은은한 은빛들이, 그죠? 올리브하고. 요렇게 은빛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점점 은빛 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은빛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점의 은빛들, 여기 많이 보이잖아요. 흰색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는, 그리고 얼굴 묘사 생략. 사람 얼굴 묘사를 생략해버렸잖아요. 그죠? 얼굴이, 그죠? 나타나있지 않은. 그죠?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콜의 영향을 받은. 근데 딱 봐도 좀만 더 가면 인상주를 가겠네. 그죠? 이 색채가 이제 또 밝아지면 가는 거예요. 원색으로. 그죠? 원색. 그러니까 원색으로 가고 좀 더 밝고 화창한 색깔로 가면은 팔레트가 가면은 인상주가 나오는 거겠죠. 뭔가. 그죠? 아직은 올리브 그린에서 자, 그래서 코로는 모리조 자매에게 습관처럼 다 맡아줄 말을 했다고 한다. 의식적으로 주제를 따라 그려가지만 한시도 내가 자살을 했던 감정을 놓치지 않다. 저 감정을 잃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정, 그렇죠? 순간에 느꼈던 감정.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다음에 또 모리조가 그린 그림인데요. 색채도 역시 올리브 그린이 바탕이 많죠, 그죠? 올리브 그린이 바탕이 된 이것도 나중에 살롱에 입선한 코로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 자, 그래서 모리조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인상주의를 그 마네를 만나기 전에는요, 마네를 만나고 이러기 전에는 그냥 살롱전에 계속 출품하는 거죠, 자기 스승 따라서. 그죠? 살롱전에 그래서 계속 64년부터 10년까지 계속 그 살롱전에 매년 살롱전에 출품해서 매년 입선됐습니다. 물론 입선이라는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네가 한번 난리친 다음에 이제 많이 뽑아줘가지고, 그죠? 별 문제 없으면은 하나씩은 다 작가가 여러 작품 내면은 그냥 하나씩은 다 그냥 걸어줬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좀 떨어졌습니다. 입선에 따라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랑프리를 타야지, 그죠? 그랑프리, 그죠? 타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선 없이는 매년 했고, 근데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 나서 잠깐 중단됐다가 전쟁 이후에 열린 다음에는 뭔가 거부됐는데 이때부터는 왜냐하면은 이 모리조의 이제 그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래요. 좀 바뀌어가지고 인상주의적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거부되고 이때는 한 점만 통과됐다가 74년도 살롱전에서 거부되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아니다. 나는 이 아카데미 전통하고는 다른 독자적인 스타일, 즉 인상주의적인 스타일로 이제 완전히 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살롱전에 응모하지 않고 인상주의 합동전시회에 계속 참여해서 인상파 의리 담당이 됩니다. 나름.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이, 그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 같으면서도 인상주의적인 약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많이 보이죠. 올리브 녹색, 약간 녹색 기조가 좀 강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꼭 풍경만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녹색 기조와 용킨트 풍경과도 비슷한 분위기 있습니다. 용킨트는 우리가 보셨는데 용킨트가 이게 이런 게 용킨트 풍경화거든요. 용킨트, 그죠? 61주체 우리가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인상주의의 또 선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그림 엽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 스타일이죠. 그죠? 그림 엽서에 인물 세부를 상세히 묘사하지 않았으면서도 뭔가 그죠? 이런 나무 묘사 같은 게 완전하진 않지만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죠? 빛을 위주로 주로 그린 요런 그림.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살짝 어둡지만은요,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용킨트. 그래서 용킨트 풍경화 영향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모리조가 이렇게 거쳐가면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데 마네와의 만남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네 복습 겸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네와의 만남. 그래서 그렇게 루브르를 다니다가 마네를 안 만날 수가 없죠. 마네도 맨날 루브르에 모사로 왔으니까요. 근데 마네는 이 1863년에 그 풀바디의 점심으로 난리를 한번 쳐가지고, 그죠? 이미 유명 작가예요. 스캔들 때문에라도 유명 작가가 된 겁니다. 나름, 그죠? 그러니까 유명 작가고, 또 게다가 이
마네가 아주 멋진 신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외모나 이런 게 아주 상류층, 마네도 기본적으로 상류층, 최상류층 그 대법관 집안이니까요. 상류층 저기 때문에 그 풍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리조의 모친과 자매는 루브르에서 마네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친은 항상 자매를 이렇게 에스코트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은 게 상류계급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마네는 나름 미술계에서 이름을 알렸고 어쨌든 간에 알렸고 상류계층이기 때문에 모리조 집안과 마네 집안은 그렇잖아요. 모리조 집안은 이게 행정 계열로 그죠? 건축가 이런 그죠? 부동산 은행 총재도 했고 또 마네 집안은 이게 대법관 쪽이고 이러니까 이게 딱 통하는 거죠. 상류계층끼리. 그래서 집안은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서로 왕래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만나는 건 아니고 그죠? 이렇게 엄마 끼고 이렇게 왕래한 사이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마네가 자기 집안에 많이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초대하고 자기 화실도 보여주고 그죠? 마네 자기 화실도 보여. 그러면서 이 모리조가 화실이 와서 이제 마네 그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네는 뭔가 직업 모델의 런더리스한 마네는 모리조의 모친에게서 베르트 모리조를 그죠? 자기 딸을 발코니의 모델로 삼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쓰고 싶다 해서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허락을 받고 엄마가 허락해줘야 돼요. 다 이게 엄마한테 허락받고 이게 베르트 모리조 아니에요, 그죠? 모리조 유명한 이 발코니 그림. 그래서 이제 발코니 그림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 다들 많이 나왔으니까 뭐 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발코니. 그래서요, 이제 요 그림이 이 발코니 그림이 이게 그 살롱전에 걸려요. 살롱전에 그 69년에 그 마네가 그 출품해서 살롱전에 걸리거든요. 살롱전에 이게. 그래서 모리조가 둘째 언니 에드마에게 쓴 편지. 그래서 여기 딱 이제 그 모리조가 이제 마네한테 빠져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살롱전에서 마네를 만났다는 겁니다. 살롱전 보러 가가지고 땡볕 아래 모자를 쓰고 서 있는 엉뚱한 모습이었지. 뭔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림을 보러 가자면서도 선뜻 앞장서기가 못했는지 그렇게 표정이 풍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형편없는 자기 그림이지만 성공을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 그가 정말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성격의 소장을 알게 되지. 이게 지금 나이든 이제 처녀가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뭔가 그 나름 이름 있는 그죠? 그것도 마네는 그 전국구 아니에요.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는 화가인데 그죠? 이 아저씨한테 이제 빠져드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딱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성격의 소장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자기 언니한테 쓴 거지. 그래서 그의 그림들은 항상 야생의 과일이나 풋과일 같은 인상을 주지. 뭔가 그림이 이제 마네 그림은 좀 뭔가 좀 기존 고전주의랑은 다르잖아요. 좀 거칠면서도 생경하잖아요. 생경한 그런 그림을 주는데 전혀 나쁘지 않아. 내 모습 바로 요거 그죠? 요거. 그래서 모델을 했던 발코니 그림은 추하다기보다는 이상 야릇했어. 그래서 구경꾼들이 요구라고들 하는 듯했지 옆에서 이거 그죠? 뭘 쳐다보냐고 그죠? 사실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게 그죠? 이 전통적인 그림은 아니니까요. 전형적인 그림은 아니니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모리조가 마네를 만나고 같이 화실에 그림을 보러 가고 이렇게 마네가 모리조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그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네 할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네를 연모한 모리조 그래서 모리조가 아주 마네를 이제 연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이 결혼할 나이가 됐고 그래서 첫째 언니 결혼해서 나갔고 둘째 언니도 이제 사실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 그죠? 바로 그때 결혼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나이가 이미 됐잖아요. 나이가 이미 됐는데 이때는 30살 넘어서 결혼한다는 거는 거의 거의 이때는 뭐 10대 때 결혼하는데 18살 막 이때 결혼하던 때인데 그죠? 이 시절에는 그러니까 벌써 이 상류층은 물론 상류층은 결혼이 좀 늦었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하지 않았던데 상류층 여성이 그죠? 이 결혼을 할 나이가 지났는데 20대 막 중반 넘어가는데 그림만 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찾은 겁니다 나름. 그래서 마네는 매력적인 신사로서 예의 바른 행동과 친절함 왜냐면 상류층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름 그 에티켓도 뛰어나고 그죠? 멋진 복장과 외모로 사람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리조는 마네에게 푹 빠져들었지만 이게 문제가 마네는 이미 결혼한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죠? 그죠? 그 자기 피아노 교사랑 얽혔던 그 극한의 그 막장 드라마 그죠?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모리조의 절절한 심정은 그녀가 쓴 편지, 아까 편지라든지 자기 작은 언니한테 쓴 편지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리조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네도 왜 이거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왜 알다시피 마네도 엄청 바람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엄청 바람둥입니다. 자기 이미 결혼은 했지만은 그거는 그런 가문의 명예 때문에 이렇게 그죠? 결혼을 한 거로 보이고 자기는 수없이 또 새로운 여자들하고 모델하고도 놀아나고 뭐 그죠? 막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있지. 이 모르조는 이게 상류층 여성 아니에요, 그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죠? 어쨌든 모르조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마네는 결국 그렇게 네가 좋으면은 내가 좋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있으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네가 자기 옆에 있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내 동생하고 결혼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때 황당한 건데 어쨌든 그죠? 어쨌든 그때 우리가 그때 그 막장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이 집안이 대충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914년 31살에 이제 마네의 동생인 외젠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리조 엄마도 이 31살 늦었잖아요, 이미 이 상류층 애인데 얘가 결혼 안 하고 계속 그림만 그리다가 이미 나 1년 2년 지나가 버리고 말이야, 그죠? 게다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집안 자체가 마네 집안 자체가 좋잖아요, 그죠? 대법관 집안이니까 이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를 뭐 따로 반대할 일이 없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마네 동생 외젠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마네가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네 집안에 어떻게라도 머물게 된 거죠. 참 어쨌든 그 뒤에 그 관계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거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 마네의 동생 외제는 이제 마네가 그렇게 시켰겠지. 야, 넌 무조건 얘 하는 대로 해가지고서 외제는 평생 모리조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제 거꾸로 이제 엄마 대신 외제는 맨날 따라다니면서 모리조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어주고 그죠? 미술 도구 챙겨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게 마네가 그린 그림이죠. 마네가 모리조를 그린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그림 중에서 이런 게 있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은 그렇게 했지만은요, 마네에 대한 모리조의 연모는 평생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렸죠.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죠? 마네의 그 검은색 사용이 잘 드러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것도 아마 진짜 그림을 봐야만 이 검은색 사용이 이런 게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네가 베르트 모리조를 그린 그림입니다. 모리조를 모델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모리조는 이 자기를 이렇게 그려준 게 이 그림에 마네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그림을 그죠? 모델 쓴 다음에 나한테 달라라고 했지만 이미 구매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약자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마네는 다른 그림을 대신 그려준다.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그죠? 들고 있던 여기 들고 있던 요 제비꽃 요 꽃다발을 그거를 따로 그리고 여기다가 뭐 모리조 뭐 그런 걸 쓴 것 같은데 잘 글씨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네가 모리조에게 대신 그려준 그림이 요겁니다. 요게 내 마음이 돼서 대신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달라고 했지만은 요건 주지 못하고 대신 그려주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돼? 모리조는 그걸 잊지 못한 거죠, 평생. 그래서 이 그림을 소유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저기 그림 일단 구매자가 있었으니까 팔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그죠? 평생 노력했고 결국 죽기 1년 전에 이 그림을 구매해요, 모리조가.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네에 대한 모리조의 연모는 이게 평생 지속됐다, 그죠? 잊지 못했다는 거를. 참 그래서 희한한 게 마네가 이게 좀 문제적 남자입니다, 이게 마네가. 마네가.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정도로 매력이 있었다.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여성들이 막 빠져들 정도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미술적인 영향을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건 개인사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모리조와 마네 사이의 회화적 영향. 그러니까 마네가 사실 이게 모리조하고 마네는 미술사적으로 이름값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름값으로는 그죠? 마네는 뭐 너무나 유명한. 그러니까 마네의 미술사적 명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종종 둘 사이의 회화적 영향을 하나의 방향, 그죠? 마네에서 모리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죠? 이 책도 아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아까 그죠?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마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근데 강하게 받은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영향을 받은 건 있죠, 당연히. 근데 오히려 영향이 크면 거꾸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회화적 영향이 한쪽으로 된 게 이건 잘못된 거고, 근데 뭐 워낙 만화가 유명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근데 이게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모리조의 낭만주의적 미술과 만해의 리얼리즘적 미술은 출발점부터 달랐다. 이건 특히 이제 사상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낭만주의는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하고, 그죠?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순간의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쪽인 거 반면에, 만해는 리얼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현실적인 측면을 좀, 그죠? 사회현실, 그죠? 사회 구조, 이런 측면을 포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은 것도 분명 당연하겠죠. 오랫동안 교류했으니까 영향을 주고받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회화 스타일과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표 자체가 달랐고, 이렇게 감정의 표현, 모리조는 감정과 순간의 감흥, 그죠? 순간의 느낌을 표현하는, 그걸 캐치하는 쪽이었고, 만해는 현실 구조, 사회 현실적인 측면,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회화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만해는 인상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만해는 인상파 합동 전시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죠? 모리조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요컨대 만해는 인상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모리조는 인상주의였다는 게 이게 또 다른 거죠, 사실은. 그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이 모리조가 이제 만해 화실을, 그러니까 화실을 많이 드나들 때, 그죠? 만해 화실을 여기 만해 화실을 자주 방문할 때 요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와요.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요, 만해는 그래서 한 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만해는 이 검은색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죠? 모리조는 흰색인데, 그죠? 만해는 검은색을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검은색. 만해 스타일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어두운 팔레트, 검은색을 중심적으로 사용해가지고요. 이게 이 여성들의 옷들이 다 검고 남성들의 옷도 검고,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그죠? 이 베르토 모리조 이 옷들이 검다는 거다 이게, 그죠? 검은색, 그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죠? 만해의 그림은 다 검은색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또 검은색이 어쨌든 어두운 팔레트가 어두워요, 기본적으로. 그죠? 밝지가 않죠. 흰색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밝은 분위기보다는 어두운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레트가 어둡고 검은색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모리조가 그러니까 만해의 화실을 자주 방문하던 시절에 1970년, 72년 그 시절 초창기 시절에 모리조는 만해 영향 때문에 이 옷을 그려서 좀 검은 옷, 이게 좀 바뀐 거죠. 아까는 흰색, 자기 언니들은 흰색 옷 입혀서 그렸는데 이제는 검은 옷. 이것도 둘째 언니 그린 거죠. 둘째 언니 지금 임신했죠. 임신. 그죠? 그죠? 둘째 언니인데 저 임신한 이건 파스텔 그림입니다. 파스텔 그림. 약간 임신해서 얼굴도 약간 붓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옷이 검은색이야. 검은색.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를 검은색 덩어리로, 요게 만해의 특징이거든요. 검은색 덩어리를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그리는 게 옷을, 요게 이제 만해 영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검은색을 사용한 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죠? 검은색 드레스를 입힌 게 검은색과 아이는 흰색으로,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니까 흰색은, 그죠? 이렇게 대비시킨 게 이것도 한편으로는 만해. 그죠? 근데 전체 색조는 만해보다는 중간이에요. 만해는 전체가 다 어두워요. 그죠? 만해 그림은. 근데 모리조는 요 여성의 옷을 검은색으로 그렸지만은 바깥이나 이런 색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밝습니다. 밝고 만해보다는 중간 색조. 하지만 어쨌든 만해의 영향이 좀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옷 색깔 같은 거 봤을 때. 그래서 모리조는 요 시절에는 이전보다는 어두운 색상의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하지만 이제 모리조는 금방 벗어나죠. 만해의 어두운 팔레트에서 금방 벗어났으며, 오히려 거꾸로 만해가 이제 모리조를 보고 훨씬 더 밝은 팔레트로 바뀝니다. 만해가. 그래서 그렇게 만해가 훨씬 밝은 팔레트 생활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74년, 여기 이제 인상파 전시할 때인데, 물론 이때는 모네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만해가 자신의 초기 스타일과는 다르게 74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인상주의자들을 좀 따라한다는 걸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모리조가 만해를 좀 한번 따라한 거죠. 왜 만해가 기억할지, 이게 유명한 폴리베르제르바의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손 이렇게 짚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뒤에 큰 거울이 있고 이게 엄청 큰 이렇게 되잖아요. 폴리제르바라는 그 그림 아시잖아요. 그죠? 그 그림에서 보니까 종업원이 앞에 이렇게 딱 손 짚고 있고 그 앞에 정물인데 이게 뭐 오렌지 같은데요. 그죠? 이 과일 껍질. 그래서 만해는
특히 만의 스킬 중에서 이 정물화 중에 특히 과일 껍질을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과일 껍질.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모리조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린 것으로 이렇게 그죠? 이 모리조가 그린 건데 여기 그죠? 이 과일 껍질의 빛하고 이런 거 그죠? 여기 빛나는 이런 거. 이 모네가 이거는 마네가 그린 건데 그죠? 이것도 이거를 본 따서 이렇게 그린 듯한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흰색의 사용이 엄청 많죠, 그죠? 뒷면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흰색의 사용. 모리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주제나 이런 그 스타일에서 좀 그 만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만의한테 강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살짝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은 금방 벗어나서 오히려 만한테 영향을 줬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작품이지만 이런 게 이제 결국 그 모리조는 결국에는 만의 영향하고 무관하게 독자적인 길을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상당히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 같으면서도 세세한 것 같으면서도 그 고전주의적인 그죠? 그 사진 찍은 것처럼 그 세세함은 하고 다른 그런 섬세함이 느껴지는 그런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대표. 여기 이제 자기 언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한 에드마. 그러니까 언니가 해군 장교니까 항구에 살 거냐 항구. 그래서 언니가 로리앙이라는 항구 쪽에 해군 기지가 있는 항구에 살고 있는 언니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자기 둘째 언니 앉혀놓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옷 색깔은 또 하얗네, 그죠? 하얀 색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모리조 요람, 그죠? 아까 우리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아니에요? 모리조 요람.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작으로 에드마, 그죠? 이 둘째 언니입니다. 둘째 언니가 자신의 갓 태어난 딸 블랑슈를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얘기잖아요. 이게 모리조의 그림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죠?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인 성모자상, 그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뭐 그런 그 성모 마리아 그런 거랑은 다른 구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애가 이제 침대에다 이렇게 그 커튼에 이제 가려져 누워 있고 쳐다보는 거지만 어쨌든 이 유명해 많이 알려진 이유는 여성의 본질적인 역할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라는 이런 그죠?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념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그죠?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 그런 그림으로 여겨지게 된다.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메리컷에 대한 기존의 평가하고 마찬가지겠죠, 그죠? 메리컷이 오랫동안 그렇게 평가받은 것처럼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아까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앞선 구조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이게 구도적으로 어떤 구성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각선. 이거로는 잘 안 보일 이 작은 그림으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죠? 작은 그림에서 조금 나타나긴 하는구나, 그죠? 대각선인데 어떤 대각선일까요? 대각선. 이 그림,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아이하고 시선이.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선을 맞춰가지고, 그죠? 다 대각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팔! 또 아이도 팔을 들었어, 지금 이쪽 팔을. 요렇게, 그죠? 그죠? 요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 터널이, 그죠? 그죠? 이게, 요렇게 된 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이 얼굴이 딱 들어와 있죠, 그죠? 들어와서 엄마하고 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죠? 그 구도가 보이시죠? 그게 제일 그걸 계산하고 이렇게 다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죠? 이 팔을 베고 있는 거랑 아이도 팔을 들어서, 그죠? 딱 들어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딱 맞춘 거랑 애가 팔을 이렇게 딱 하나 접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 팔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쪽 이렇게 향하게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또 강화해 주는 게 요쪽 선에 이게 어떻게 이거에 대응해서 직선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되면서 잠깐 넘어가자, 그죠? 반복되면서 이 시선이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추는, 직선이 되면서 멈추는, 그죠? 그래서 대충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그죠?
시선이 아이를 보는 시선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거의 직선이 될 때 시선이 멈추는 듯한 그죠? 멈추는 듯한 그런 식의 느낌을 가지도록 그렇게 그냥 막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 계산돼서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언니가 애 보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그죠? 그걸 나름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상태에서 이 구도를 잡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쪽 손도 딱 그렇고요, 그죠? 여기에 다 이렇게 감아지면서, 그죠? 감아지면서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이게 옆쪽 왼쪽 이쪽 한 15, 20cm 위에 상해 이쪽도 20cm 이렇게 띄워놔가지고 타원형을 그렸나? 어디 요거요? 좌측 요거요? 그러니까 아니, 왼쪽? 이 면을 보면 좌측 면 있잖아요. 하방 그 욕조 면 네, 요거. 그 면하고 위측 산 쪽 있잖아요. 상도. 어떻게요? 네, 쪽. 네. 그쪽 상도 그 면도 이렇게. 그렇겠죠, 뭔가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런 거죠. 그냥 그린 게 아니죠, 그죠? 뭘 하나하나 봐도 그냥 막 그렸다기보다 뭔가 계산적인 게 있어요, 다 그죠? 나름 어떤 구도를 잡고 그냥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 터널은 이거다, 그죠? 중심 터널은 요거 시선과 요 팔로 이어지는 엄마의 팔과 아이의 팔로 팔꿈치, 그죠? 팔꿈치로 이렇게 이어지는 요 선과 요 선, 그죠? 요 선. 거기에 시선이 들어가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걸 이제 또 맞춰주는 거죠. 시선에 집중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여기 작은 그림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봐도 좀 그러죠. 진짜 작품을 좀 봐야 더 잘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나름 또 어쨌든 그 전하고 또 다른 전형적인 성모상하고는 또 다른 성모자상하고는 또 다른 식의 그런 그림으로 대중들한테 아주 인기를 얻게 된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제 인상파 전시회에 참여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죠. 인상파 전시회에 참여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인상주의 할 때, 모네 할 때 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리조의 인상주의 전시회 참여. 그래서 그렇게 마네를 만나고, 그죠? 마네를 만나고 74년도에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구나. 결혼하기 전인데 어쨌든 모리조가 물론 모리조는 카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마네하고 왜 패거리들 카페 모여가지고 맨날 드그하고 맨날 토론하고 싸우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참여하는 상류층 여성은 근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쨌든 마네를 통해서 자기 동료들을 알게 된 거죠. 르누아르, 모네 이런 사람들 알게 된 거예요. 인상파들을. 하지만 많이 알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모리조는 자기가 전시회에 참여하겠다 해서 30명 중 제1회 전시회에 참여한 30명 중 유일한 여성 작가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리조가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여성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온전히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다 뜯어 말렸어요. 아니, 너희는 집안도 좋고, 이거 뭐 살롱전에서 그래도 옛날에 다 됐는데, 이번엔 떨어졌지만 다음에도 될 거 아니냐. 근데 다 말렸다는 거지. 특히 이제 피비드 샤반, 그죠? 이런 사람 배웠죠. 그죠? 피비드 샤반 같은 사람은 모리조에게 전시회 실패를 예상하면서 참여를 만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지랖 넓게, 그죠? 하지 말라고. 또 마네도, 제일 친했던 마네도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이게 마네가 이제 이런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죠.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때 했더니 마네 혼자 왜 독자적인 살롱도 떨어진 다음에 자기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혼자 했다가 폭망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해가지고 마네도 부조도 태도를 일관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모리조가 좋아했던 마네지만 이거랑 또 달라요. 모리조가 나름. 그래서 모리조가 나름 한편으로는 이 독립심이 강하다는 게 결혼한 다음에도 서명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처녀 때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 당시 사회에서, 그쪽 사회에서. 그죠? 이게 성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모리조는 자기 처녀 때 쓰던 이름을 계속 그냥 모리조로 서명을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거 대단해요. 나름 자기 있던 겁니다. 나름 상당히 독립적이고 동심이 강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린. 그래서 어쨌든 인상전시회 1회 전시회에 참여하고, 그런데 첫 전시회 실패했잖아요. 전시회가 경제적으로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74년도에 실패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전시회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사실 전시회를 한다는 게 전시회 해서 좀 알려지고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욕만 먹고 사람들이 비난만 듣고 말이야, 그죠? 비난만 듣고 그림을 안 팔리니까 안 되겠다. 그럼 우리 그림만 팔자. 당장 다들 이게 이 모네하고 마네 빼고는 모네, 마네, 드가 빼고는 다 이게 이제 막말로 거렁뱅이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 팔아야 먹고 산다 해가지고 경매만 합니다. 요거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74년에 1회를 하고 75년에는 우리 그 다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전시회는 못하고 그림만 팔자 해가지고 작가들이 직접 조직했어요, 경매를. 원래 이게 드물거든요. 원래 경매는 미술상이 조직하는 건데 내가 이런 그림 하겠다. 작가들이 직접 해가지고 작품 경매를 개최합니다. 당장 돈이 급한 모네, 그죠? 루노아르 제일 못 살죠, 둘이, 그죠? 시슬레, 그죠? 이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모리조가 의리파. 모리조는 전혀 그림을 팔 필요가 없어요. 부유했기 때문에. 그림 판매할 할 시도도 안 했고, 모리조는. 그죠? 부유했기에 그림을 판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을 위해서 참여한 거예요, 모리조가. 나는 함께 하겠다 뜻을, 이 거렁뱅이들, 그죠?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나름 의리파입니다, 의리파. 그래서 참여한 거예요.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이게 이미 이 전시회에서 엄청난 악평을 듣고 제대로 될 리가 없지. 그런데 또 이게 역설적으로 모리조의 작품이 제일 비싸게 팔려요, 이 경매에서. 모리조가 평균가가 250프랑. 그러니까 이게 대략 400~500프랑은 받아야 이게 그냥 그 당시 대충 기준가고 400~500프랑 정도는 받아야, 물론 작품 크기 따라 다르지만요. 좀 크면은 더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400~500프랑에서 1000프랑, 700~800프랑은 받아야 이게 제 가격을 받는 건데 그 가격을 못 받는 거지. 못 받고 모리조나 250프랑. 근데 어쨌든 모리조 그림 중에서 하나는 최고가 480프랑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모네는 233프랑, 그죠? 시슬레 122, 르누아르 완전히 이거 종이값. 이게 진짜 종이값이에요. 물감 종이값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 쓴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 봤던 가격이 절반도 안 돼. 이거 절반이라는 게 그 뒤양 류엘이 사주는 게 보통 한 300~500프랑에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가 돼야만 좀 뭐가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보다 좀 좋은 건 한 800프랑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작가 자신이 되사들였다는 게 태발되면 난 그 가격에 못 판다. 이렇게 되면 손해죠. 그죠? 지가 되사들면 어떻게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죠? 자기가 되사하게 되면은 자기가 돈은 낼 필요 없지만은 경매 수수료 10%는 내야 돼. 10%는. 그러니까 손해인 거죠, 그죠? 손해 보더라도 자기가 이제 안 팔고 나중에 왜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은 굳이 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얘기가 근데 그 얘기예요, 이게. 요거 써 있잖아요. 1875년 그녀의 작품이 동료 남자 화가들의 작품보다 고가로 팔리게 됐을 때 비로소 이게 헛소리야, 헛소리. 잘못 쓴 거라는 거지, 이게 이 얘기예요. 이 75년에, 그죠? 동료 남자 작가들보다, 그죠? 모네, 르누아르보다 비싸게 팔렸잖아요. 근데 이건 다 실패한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실패한 거기 때문에 저게 잘못된 서술이에요. 웃긴 뭘 웃어. 이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모리존 의리파였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같이 이렇게 경매하려면 여러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한 건데, 의리파로 참여한 건데, 그죠? 저렇게 서술된 건 잘못된 겁니다. 요게 실제 그 인상주의 그 문헌에 제대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경매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2회 전시회가 열리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을 때나, 그죠? 시간 다 됐네. 그 유명한 2회 전시회 그때 우리 나왔던 얘기잖아요. 왜, 그죠? 그 결투를 신청하게 된 이해 전시회 그 얘기예요. 그래서 2회 전시회 때 요거만,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이 그림은 이것도 많이 알려진 그림이거든요. 모리조의 그림 중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우아하고 예쁘죠, 나름, 그죠? 그죠? 이게 또 많이 알려진 그림이에요, 모리조 그림 중에서. 그래서 무도회에 참여한 그런 젊은 여성을 그린, 그래서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자. 그래서 모리조 작품 중에서 좀 많이 알려져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전시회 그렇게 끝나고, 그죠? 다시 보시면요, 1회 전시회에 참여했다가 자 악평을 듣고, 그 다음에는 전시회는 못하고 이 경매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유보트, 돈 많은 친구, 그죠? 부유한 친구 카유보트가 이제 합세해가지고, 카유보트가 재정적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모리존 당연히 참여를 하죠. 참여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비평은 더 막 악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회 때보다 더 심한 악평.
대단히 거친 일간지에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 나왔던 그죠? 이 미친 여기 나왔었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죠? 정신이상자의 것이다. 여기 이거예요. 정신이상자의 것. 그죠? 정신장난으로 발작하기보단 이런 그래서 이게 뭐 길게 쓰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 피가로가 그 최고의 일간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일간지가 그 당시 프랑스에서 피가로의 떡하니 이 야망과 함께 삼편삼편 대여섯 미치광이들은 물론 이제 대여섯 명이라는 게 그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는 18명인가 그런데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는 괜찮고 이 진짜 미친놈들이 대여섯 명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자 이만큼 왜 머리 좀 이렇게 없는데 이거 완전 누군지 딱 찍은 거잖아요. 이 여자가 있는데 이게 다 미친 거다. 그래서 캔버스를 손에 쥐고 칠하고 붓질하고 되는 대로 몇 톤의 물감을 바른 뒤에 그 위에 설명한다. 몇 톤의 물감을 바른 뒤에 그래서 이거는 빗자루로 유화물감 무더기를 문질러 그것으로 깃발 만들었다. 이 다 미친 놈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요 이상하다. 이 그림 보고 그런 건 같지는 않죠. 이 그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그림도 있지만 제 2회 전시회 때 모리조가 이런 그림 아마 아까 봤던 이런 그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진짜 물감을 그냥 끼얹고 그냥 했다. 이게 뭔 형태도 없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형태도 알아보기도 어렵고 막 이게 이제 모리조가 인상주의적인 실험을 한 건데 흰색이 많은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 이게 다 2회 인상주의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형체가 없는 정말 물감 그냥 덕지덕지 칠한 이런 그림을 보고서 이 저 여자도 미친 여자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그죠? 이 미치고 그 중에 여자도 있는데 그죠? 되는 대로 물감을 발랐다고 이렇게 악평을 쏟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악평에 모리조의 남편 외젠 마네가 그죠? 그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인데 울프에게 이 결투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나온 거예요. 친구들이 야 그럼 우리 벨기에 가야 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때 기억나세요, 그죠? 우리 벨기에 파리 프랑스는 그죠? 결투가 금지돼 있었고 벨기에 건너가서 결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5분 동안 그죠? 결투 시간 15분 증인 그죠? 2인 이상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 증인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나 보러 가야 돼. 우리 벨기에 가냐 뭐 이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뭐 결투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이것도 그럴만도 한 게 그 외젠 만에 이 자기가 또 나오잖아 그림에 이 자기거든요. 이의 인상이죠. 이런 거 보고서 저희 이거 그린 여자가 미친 여자다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럴만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모리조 마무리하고 또 피사로 그다음에 또 부유한 친구 카이보트 이런 친구들도 몇몇 간단히 봅시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